안녕하세요. 돌봄 보호수 교육을 맡게 된 강사 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늘 가족지원센터 돌봄 종사자로서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저희 요즘 삶에 있어서 화두라고도 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인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의 권리, 즉 나, 그리고 나 아닌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권이 있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인권과 나, 너, 우리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거창한 제목이지만 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권? 뭐 세상스러울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뻔히 늘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되새기고 저희가 해야 할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선생님들께 인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뒤에 슬라이드에도 나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인권,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요. 당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들어왔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혹자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래요. 천부인권이라는 말을 하죠. 이건 아마도 1700년대 프랑스 인권 선언 이후에 각 세계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함께 이 인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아가면서 나온 표현일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데 왜 우리는 매일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일단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하기 전에 결국은 사람의 권리라고 가정하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늘 우리는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혹시 훼손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권리, 나하고 관계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저쪽의 권리는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권리가 어떠한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말했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니 한 번도 저절로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적이 없었지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이 발달하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일부 정권을 가진 사람 혹은 왕이나 혹은 소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때 처음에 시민은 모든 사람이 아닌 남성 위주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뭐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의 인권, 우리의 권리는 어디 간 거야? 하고 여성운동을 또 하게 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뭐야 이렇게 되면서 그 인권의 폭이 넓어지게 됐는데요. 인권에 대한 의식과 그 정치에 대한 의식이 넓어졌는데 그 의식이 넓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은 세상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구나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운은행이 젖준다라는 말을 하죠. 엄마가 아기를 눕혀놓고 일을 하다 보면 아기가 배고플 시간이 되는데도 모르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분명히 젖을 혹은 우유를 줘야 할 텐데 왜 안 줄까? 배고파. 아기가 앙앙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 엄마는 아기가 오네? 배가 고프구나 하면서 우리가 젖을 밀고 우유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인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주어지는 게 때가 되면 다 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필요하다라고 앙앙 울기도 하고 주세요 소리를 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뭔가 투쟁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들은 그동안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싸워서 이겨낸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쓰여있는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적, 역사적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줄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저절로 주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다 되어진 게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 그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실은 인권이란 말을 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었고요. 세계인권선언문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도
1948년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에서는 많은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많은 피폐함과 결국은 그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각국의 일반 시민들이었겠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제일 소중한 이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각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연합을 만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이라는 거죠. 그 유엔에서 해마다 총회가 열렸는데 그 3회 총회에서 바로 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세계인권선언문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있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보통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인권 강의라고 하니 한번 이 전문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문이라는 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전체 문장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의 맨 앞에 앞전자 내용이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글이라는 뜻인데, 이 세계인권선언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이런 걸 같이 읽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다소 길긴 하지만 약간 빠른 속도로 함께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듯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합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좋은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반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그리고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자 이것도 중요하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의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내 정비,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회원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모든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효과적인 안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딱딱딱 1948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썼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당연히 자유롭고 싶죠. 그런데 여전히 공포와 궁핍은 저희를 위협하고 있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평화롭게, 그야말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지, 그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인권선언문이 선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세계인권선언 UN 마크죠. 각 세계 지도를 합축해서 담아낸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표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년에 파리에서 채택된 인권선언문입니다. 당시 처음에 유엔 가입국은 50여 국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선언문은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2년여 만에 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문과 총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0개 조항이 다 하나하나 우리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30개 조항 중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1조. 아까도 말했던 인권.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모든 사람이 누려함을 강조한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감히? 맞습니다. 나도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선언했고, 모두가 심지어 우리 헌법에서도 있죠. 2조.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죠. 그 인간의 존엄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강조이듯이 누구나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만, 아무리 이렇게 멋있는 말로 멋있는 선언을 하고 멋있는 글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살아나가는 게 이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또 노동자로서의 단결권, 또 교육을 받는 권리, 또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모든 범위를 총망라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담고 있다라는 인권조화, 뭘 담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어떤 권리들이지? 학창 시절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순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생명권이죠. 내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태어나 보니 태어난 그 상태대로 과거에 신분제도가 있고 양반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양반의 아들이야. 내가 태어나 보니 나는 노비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노비면 나도 그냥 노비가 되고 내 생명은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더더군다나 과거에 남존여비라고 해서 남사 우대했을 때 그거는 최근 오래 보시면 되지 않은 때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도 인구가 많아져서 한 사람만 낳기로 했을 때 아들을 낳고 싶어서 딸을 낳았다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버리고 어딘가에 버리고 생명을 그냥 없애고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았다고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은 그 생명권에 대한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권리가 무차하게 짓밟힌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면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권이죠. 태어났는데 나의 생명을 존중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자유권이랑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자유? 종교의 자유라든가 신체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야. 자유권을 누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종교적 이유로 혹은 어떤 이유로 내 자유를 속박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그야말로 전 국민의 전 세계 건강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게 제한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기도 했었지만 그거야 모든 사람의 그 공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였지 그래서 일시적인 모두의 합의하에 내려던 거였지 우리의 자유권을 박탈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생명권과 자유권에 이어서 평등권 누구나 다 코로나가 걸렸을 때 이 사람은 걸리면 안 됩니다. 너는 걸려도 돼 이런 거 없었죠. 누구나 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사도 맞고 또 치료도 받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할 때 건강에 있어서도 어떤 빈부차별로 인해서 그 권리가 차별돼서는 안 되는 거였죠. 자, 정치적 견해나 성별, 인종, 나이, 종교 혹은 성적 지향 혹은 장애 유무 상관없이 평등해야 할 권리가 바로 평등권입니다. 자,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 평등권이 침해를 당하고 자유권이 침해를 당하고 생명권이 침해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차별이라는 문제가 또 나오긴 하는데요. 모든 권리가 다 차별에서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훼손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자, 이런 게 모두 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권이 주어지고 자유권이 주어지고 또 평등권이 주어졌는데 내가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생존권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회생존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중에 어떻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최소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어야겠죠. 내 건강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각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혹은 기초사회보호장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생존권을 위한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무관심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치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참정권이죠. 우리가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곳으로 한 걸음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똑같아 누가 해도 상관없고 누가 해도 상관없고 다 나 생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의 그 발전도 진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내 권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나에게 침해된 권리가 있었다면 그 침해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누가 되찾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들인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로 인권선언문의 특성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성이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전 인류, 지구 인류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
기본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단단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멋지게 위로 고층 건물을 지어도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인권의 기초 기본성이 돼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 인권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 인권선언문이 뜻하는 바는 거기 초록색 줄 그어진 것처럼 한 사회나 국가가 그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제공해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만 충족된다고 내 인간적인 권리가 충족되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인권의 상호 불가 불성입니다. 고로 우리는 더 많이 자유로워질수록 평등해질 수가 있고 또 더 평등해질수록 더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서로 다 중요한 것이니 다 이것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인권선언문의 특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인권선언문도 나와 있고 각 나라의 각 나라에서도 많은 제도들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 지키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듯이 이렇게 인권선언문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인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런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멀리 가지 말고 저희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 착취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죠. 제가 지금 기억나고 있는 것은 뒤에서도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노동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인건비도 비싸고 돌봄을 할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 이러니 지금 어떤 특단이 내려졌냐고 하면 외국인 필리핀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가사노동 노동자들을 들여오겠다 이런 말 하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위해서.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사노동이라든가 돌봄 노동을 받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는 과거에 말했던 노예, 종 이런 의식을 갖고 당연히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을 하는 거지 어떤 인간적인 거를 다 말살당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굉장히 폭언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혹은 제대로 줘야 할 급여를 미룬다거나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노동자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대사관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고용했던 가족들은 당연히 증거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게 10년이나 걸려서 그 많은 지난한 세월을 거쳐서 1억 몇천만 원을 갖다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했던 2년 동안의 고통, 2년 동안의 그 트라우마를 살아가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받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분이 나는 그냥 일을 하러 왔으니까 저 사람이 저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라고 했다면 이분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상을 받거나 다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그나마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해자는 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의 그러한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이런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차별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들 중에서요, 이렇게 소수자들의 삶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성별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종교 등에 의해서 어떤 양심적 거부자 혹은 동성애자라든가 여성 군인이라든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것들은 거의 뉴스를 통해서나 신문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접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 군인이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혹은 성적으로 어떤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적응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죠. 어떤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았었는데요. 이것들이 다 차별에 의해서 인권이 짓밟히고 귀중한 생명을 놓게 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애자도 있는데요. 종교적 이유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리고 사랑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어떠한 뭐 종교적 이유가 됐건 사회적 관습에 의했건,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어떤 본래 태생으로 인해서 내가 여성이지만 여성과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남성이지만 남성과 사랑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고, 가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높아져서 지금 동성애 인권 운동을 통해서 결혼까지 했는데요. 아직도 동성애 가정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신혼부부 인정되지 않은 살 수가 없어요. 혹은 우리가 부부라서 의료보험을 같이 남편으로 할 때 이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혹은 건강에 위험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 남편, 내 가족 혹은 내 아내가 나를 사인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인정이 안 돼요. 이런 사례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거죠. 이런 경우에 역시 동성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극심한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성 과학자라고 쓰는 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경우였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항공우주 분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여교수인데,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은 느낌 무엇이었냐면, 일단 외국인, 아시아인이죠. 그리고 또 여성이죠. 그랬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래도 내가 알게 모르게 똑같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그렇다는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던 느낌, 그리고 그 받았다는 느낌은 우리가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예민하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건 못 받았건, 돈이 많건 없건,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학생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거 인권 침해예요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인권의식, 교육 덕택인지 의식이 하면 된 덕택인지, 어쨌든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과거에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저도 단발머리 학생이라고 시절 다녔죠. 그럴 때 저희 학교는 귀밑 2cm, 귀밑 3cm 정해놓고 더 이상 길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로 볼 때 10대들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고, 조금 더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건데, 그 모든 자유가 억압된 거였죠. 학생은 이래야 된다. 너 인간이기 이전에 학생이야. 항상 학생이 인간이라는 것을 앞서고, 학생일 때는 공부해야 돼. 공부할 땐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 이렇게만 제한을 둔 거였죠. 그래서 혹은 복장도 교복치마도 이렇게 입어야 돼. 무릎 아래 내려와야 돼. 그런데 요즘 교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이도 자유로워졌죠. 사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의 말씀 그거였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있는데 치마가 짧으면 저 불편해서 어떡하니? 그렇다고 너희가 다리를 가시런히 예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앉으면 그 자세도 나쁘고 공부할 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잖니?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야 하는 자유권이 많이 침해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수업 시간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학교에서 아니야, 너희들이 학교에 오면 일단 핸드폰은 다 끝나. 그리고 끝났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의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리고 집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혹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랬을 때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냈냐면, 이거는 당연히 인권 침해다, 통신의 자유권 침해다라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자, 학교 선생님들 입장은 곤란하셨죠. 아니, 그러기 일단 학교에서 학습권이 교육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갸우뚱했지만 그 모든 거에 우선하는 것이 학생들의 기본권, 자유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하고 기성세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각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기가 가져야 할 기본권,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됐다는 것은 저희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장애인 인권 차별 사례가 많죠. 여러 군데 교처에서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아까 제가 모든 사람들은 문화, 예술, 향유에 권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음악회나 혹은 영화나 어떤 연극이나 장애인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어려울 수도 있고 가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좌석도 불편할 수가 있고 혹은 어떤 언어적인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문화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기에는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노동을 하는 노동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인간적으로서 예를 들면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마치 본인의 어떤 업무 내용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화를 푸는 도구로서 막말을 한다거나 정말 기상천외한 말을 함으로써 콜센터들이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택배도 마찬가지로 택배기사님들이 그분들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굉장히 이렇게 막대하고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요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 관리해주시는 경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하시는 분을 인간적으로 몸을 감추고 힘들게 해서 그분이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충분히 우리가 웃어주고 정말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말 한마디, 그 미소하는 말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 내 귀중한 생명까지 없애게 되는 그런 많은 비극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서두로 돌아가면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사례들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예를 들어서 갑질을 했다고 하는 관리소장이나 혹은 콜센터에 막 전화를 해서 자기의 화를 풀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막 놀리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리고 내 인권이 중요하면 남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그리고 나는 과연 나의 인권,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남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지금 계신 선생님들 내용이 다소 재미는 없는데요. 저는 이게 저희가 더불어서 같이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앞두고 다음은 내가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과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 나의 각성은 어느 정도지?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인권 감수성하고 치면 인권 감수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집도 저희가 풀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된다면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풀어보았어요. 그 문항들은 되게 보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본 적이 있나?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내용들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뉴스를 통해서 구태여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뉴스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한국 사항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혹시 선생님들은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학교 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지품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요즘은 더더군다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교 현장에서 마약 검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마약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어떤 일종의 합법 어느 정도의 합법화된 것이 있는 나라에서는 심지어 학생들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지품 검사를 만약에 그런 나라라면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여하간 이유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한다. 이게 과연 맞는가? 학생의 인권 침해 아닌가? 라고 한다면 그래도 학생과 그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해야 된다. 혹은 이건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지. 아마 여기에 답을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절도를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인데 너무 장발장은 아니지만 편의점에서 뭔가 훔치고 또 뭔가 훔쳐서 여러 번 절도 때문에 벌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태열을 당했었어요. 자퇴를 했었어요. 자퇴를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학교를 복학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학교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인 거예요. 이 학생을 다시 학교로 오게 해야 되나? 다른 학생들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혹은 얘는 지금 7번의 절교를 해서 또 벌을 받았다면 또 와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럴 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라면 혹은 선생님이라면 그래도 이 학생이 학교에 복학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오지 말아야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들 조항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제 생각에는 이미 돌봄 현장에 계시고 많은 인권 뿌리가 밑에서부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많이 보고 듣고 배워야만 이 인권 감수성의 뿌리는 깊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인권도 되찾을 수가 있고 또 남의 상대방의 인권도 다 되찾을 수 있게 제가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인권,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다음에 남의 인권, 남을 존중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인권의 높이가 높아가면서 우리 삶의 행복 지수도 높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권 감수성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인권 감수성은 다시 말하면 여기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제도와 관행 그리고 관계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인식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삐삐삐삐 자동 경보 장치라는 거죠. 혹은 내 마음의 신호등이야. 빨간불 섰어. 자, 잠깐 멈춰 생각해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권 감수성이죠. 자, 지금 저희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저희가 학창 시절에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어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을 학급 회의에서 자, 우리 반의 이 학생을 이런 거를 사실은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 학생이 우리와 함께 수학여행을 학원 여행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라고 안건에 붙여졌다면 그래서 토론을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내겠죠. 아무래도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친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이런 이유로 친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를 위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듣지만 사실은 결론은 친구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다수결로 결론을 냈다면 과연 이거 맞는 건가?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최고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아니요.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원한다면 친구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지만 친구가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친구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다 같이 즐겁게 가야만 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각자 인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항상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 것인가를 배려하는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은 돌봄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현장에서의 얘기, 다른 현장에서의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의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 돌봄 현장 속에서의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돌봄을 맡게 된 나의 인권이 있겠고 또 나를 믿고 와준 돌봄 이용자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저는 돌봄 생활에서 상호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돌봄을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 감정,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표정이라든가 최소한 우리가 그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자, 사실은 저희가 가정에서도 양육 현장에서도 저도 저희 아이를 양육할 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목적은 너의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자, 얘의 영향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게 좋을 거야. 얘를 위해서 이거를 시키는 게 좋을 거야. 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아이를 이렇게 하게 하죠. 장애를 갖지 않은 비장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공부를 너가 해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거는 너의 앞으로의 너의 인생을 위해서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의견을 듣거나 그 아이의 말을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은 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너 괜찮을 거야.
이런 의식 때문에 아이가 생각하는 의견이나 아이의 인권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접어들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인권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의 경험에 좋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할 수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돌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겠죠. 또 싫다고 하면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겠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하루 이 시간 동안에 쌓인 것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배울 어떤 내 권리의 향상이 되고 나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아름드리 주간보호센터에 계시는 양효선 선생님께서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항상 돌봄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을 생각한다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꼭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돌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자, 역시 선생님들은 돌봄 주체자로서 인권적 실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돌봄 나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자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당연히 돌봄 대상자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자기결정권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자기결정을 하겠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최대한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선택할 수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먹을 때도 음식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선택할 수 있게 손으로 짚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희 인권적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나이 든 저도 그러기가 쉬운데요. 자동적으로 권위적으로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이를 만큼 먹었는데 내가 경험을 얼마나 했는데 앞서서 상대방의 항상 그 권리를 증진을 우선으로 한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적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엘리노의 루즈벨트 연설이라고 지금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엘리노 루즈벨트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몇 대였죠? 대통령의 부인이셨는데 국제인권 선언문을 만들 때도 이분도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연설은 국제인권 선언이 48년에 저희가 채택이 됐는데 10년 후에 연설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건 1958년도의 연설문인데 지금 2023년 현장에서도 저희가 지금 제가 말해도 해당되는 너무나 그야말로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권선언 전문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요. 자, 지금 잠도 오고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 내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이 연설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중요한 말이 보편성입니다. 우리 집과 아주 가까운 작은 곳, 너무나 익숙하고 보잘것없어서 세계지도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의 세상이자 그가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입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동등한 정의와 동등한 대우, 동등한 존엄을 요구해야 할 곳입니다. 자, 일상과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려 깊은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그거를 갖다 느끼고 아까 인권감수성 얘기했었죠. 저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시정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저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현장에서 아동학대나 혹은 인권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된다면 저희는 알려야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인권침해 3자는 1331번이죠. 그리고 아동학대는 112번이죠. 자, 우리는 지금은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인권 감수성도 높아지고 인권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신고정책도 많이 추천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해결해 줄 수 있듯이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네, 지금 돌봄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항상 가족지원센터에 긴급 돌봄이 있을 때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어주는 긴급 돌봄 종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주체자로서의 의미 있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힘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냄에 앞서서 저는 생각나는 게 레미제라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죠. 작발장. 우리가 작발장으로 알고 있는 어릴 때 읽었던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 거기에서 그 시민들이 그 권리를 위해서 행명하는 과정 중에 민중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죠. 우리 패러디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불렸던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혹시라도 그 멜로디 딴딴딴딴딴딴 따라라란딴딴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너 저 소리가 들리느냐 화난 시민의 소리들이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 하는 노래였죠. 마찬가지로 오늘 인권 수업을 보수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돌봄 현장에서나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나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인권 문제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함께 같이 느끼고 같이 그 우리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연대해서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사랑에 담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